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워드 프로세서 세 번째, 드디어 마지막 과목인 PC 기본 상식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쉽고 편하게 워드 프로세서 필기를 합격할 수 있게 만드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제 교재랑 같이 하시면 합격에 빨리 다다를 수 있으니까 구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강 교재는 여러분들 제가 기존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컴퓨터인데요. 우리 컴퓨터를 EDPS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특징 여기 제가 적어놨죠. 자동성, 정확성, 범용성, 신속성, 호환성, 대용량성입니다. 이 컴퓨터는 자료를 우리가 가공해서 나한테 유용한 정보로 바꿔주는 것을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용어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자, ENIAC은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예요. 외부 방식을 이용했고 이 외부라는 거는 램이 없습니다. EDSAC,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램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억 장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드박 내장 방식과 이진법을 채택했는데 바로 폰 노이만이 이 사람이 만든 컴퓨터입니다. 유니박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드디어 우리들에게 컴퓨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GIGO는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잘못된 자료가 입력되면 잘못된 자료가 출력된다는 컴퓨터의 수동성을 강조한 용어입니다. 자, 컴퓨터 세대별 특징입니다. 1세대는 진공관이고요. 2세대가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우리 1세대는 일괄 처리, 오프라인이고요. 기계어,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했고 2세대는 실시간 처리입니다. 바로바로 처리하고요. 고급 언어 그리고 운영체제가 등장했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한 번에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식이 시작됐고요. 자, 3세대입니다. 집적 회로인데요. IC라고 부르고요. 이거의 모터는 크기는 작아지고 내용은 많이 입력되게 하는 겁니다. 자, 3세대의 특징은 시분할 처리입니다. TSS라고 부르고 OCR, OMR, 답안지에 쓰이죠. MICR, 수표에 쓰입니다. 이 내용은 워드 1과목에서 다뤄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를 회사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IS 기법이 쓰였다 하면 3세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4세대예요. 자, 고밀도 직접 회로라고 해서 LSI라고 부르는데 얘는 분산 처리에 적합한 겁니다.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했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에서 PC라고 부르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세대입니다. 5세대는 초고밀도 직접 회로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AI라고 부르죠. 퍼지 이론과 전문가 그리고 신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에 따른 데이터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셀 수 있는 자료를 취급합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취급하고 셀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하이브리드 보이시죠? 이 두 개 컴퓨터의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컴퓨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표로 비교해놨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자,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구성회로가 논리회로, 아날로그는 증폭회로입니다. 여러분, 논리회로가 뭐냐면 이렇게 값이 딱딱 끊어진 게 논리회로고요. 증폭회로는 우리가 심장 파동 뛰듯이 이렇게 뛰는 거를 증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디지털 컴퓨터고 특수 목적용이 아날로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아날로그는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됩니다. 미리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해 볼게요. 우리 슈퍼, 메인, 미니,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나뉘는데 슈퍼는 높은 정밀도, 정확한 계산에서 인공위성 이런 데 쓰이고요. 메인 프레임은 대규모, 미니 컴퓨터는 중규모인데 미니라 그래서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학교, 연구소 요거 알아두시고요. 워크스테이션 별표해 보세요. RISC를 쓰고요. 네트워크에서 서버 역할을 합니다. 고성능 그래픽 처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데스크탑 컴퓨터, 우리 개인용 컴퓨터고요. CPU 소자가 CISC 방식을 씁니다. 자, 휴대용 컴퓨터는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헤르츠 보이시죠? 1초에 한 번 주기가 반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1kHz는 1초에 1000번입니다. MIPS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을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롭스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를 말합니다. 자, 자료 구성의 단위 보이는데요. 우리 컴퓨터는 0 또는 1을 저장합니다. 요 한 자리를 비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8비트를 모으는데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됩니다. 이때부터 글자를 표현해요. 여러분, 글자와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워드가 성립이 되고요. 이 단어가 어떤 특정 항목에 쓰이면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 필드가 있으면 밑에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걸 레코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레코드들이 모여서 이거를 저희가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 블럭들이 또 모여서 파일이 생성되고요. 파일들이 모이면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최종 목적인 자료의 완결판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럭,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처리 속도의 단위인데요. 요거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MS를 밀리세컨드, US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펜토세컨드, 아토세컨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밀리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우리 10의 마이너스 3승이 1000분의 1초를 말하죠. 마이크로세컨드는 여기서부터 여기에다 마이너스 3씩 더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요 처리 속도 단위 꼭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밀리세컨드 들어가고요.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펜토세컨드, 아토세컨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자료 표현 코드입니다. 여러분 문자 표현 방식에 ASCII 코드가 있어요. ASCII 코드는 우리가 데이터 통신용 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존 3개, 디짓 4개에서 2의 7승계다 돼 있죠.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FCD는 BCD의 확장인데 존 4개, 디짓 4개입니다. 2의 8승이고 256개를 표현합니다. 자, 유니코드는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고 자, 에러 체크 방식 한번 볼게요. 페리티 체크는 에러 검출만, 정마크 부호는 페리티 검사 코드가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코드를 말합니다. 페리티 체크에서 하나 더 체크하자면 기수 체크가 있고 우수 체크가 있으세요. 기수는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는지 보는 거고요. 우수 체크는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해밍 코드 별표 한번 해볼까요? 자, 해밍 코드입니다. 자, 해밍 코드는요,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CRC 체크, 여기서 여러분 요것만 알아두세요. CRC 체크는 우수하다. 자, BSC 검사입니다. 요거 페리티의 단점을 보완한 검사입니다. 자, 숫자 표현에는 고정소수점과 부동소수점이 있습니다. 고정소수점은 정수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 정수가 뭐예요? 소수점 없는 숫자잖아요. 부동소수점은 실수입니다. 소수점 있는 숫자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속도가 느리고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합니다. 자, 고정소수점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진 연산입니다.
자, 부하 절대치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십진연산이에요. 팩과 언팩 형식 요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음수로 바꾸는 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음수로 바꾸는 방법은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 절대치는 되게 쉬워요. 우리 이진수로 먼저 숫자를 표현하고 맨 앞에 비트만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보수는 1을 0으로 0을 1로 바꾸면 되고요. 이거 주의하실 점은 요 원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이 부하 절대치에서 바꾸려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1의 보수 결과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덧셈 할 때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 여기 제가 써놨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진수기 때문에 0하고 1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합이 0 되고 올림수가 1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수를 이제 더 이상 더하는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1, 0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여러분 13을 8, 4, 1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4개 숫자를 더해서 13이 되려면 뭐뭐뭐만 더하면 돼요. 우선 8하고 4하고 1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요 세 가지 숫자를 더하면 13이에요. 그래서 더할 수 있는 숫자에다 이렇게 밑에 1 적어놓고 더하지 않는 숫자는 이렇게 0 적는 거예요. 그래서 1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1101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수 표현할 때는 8비트로 표현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맨 앞에 숫자 여기도 0으로 숫자는 없지만 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13을 이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하 절대치 해보죠. 맨 앞에 비트를 1로 바꿔주면 되죠. 요 맨 앞에를 1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요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부하 절대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음수 표현하는 1의 보수 한번 해볼게요. 1의 보수는 1을 0으로 0을 1로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고 이 숫자에 대해서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0000의 반대는 1111 그죠? 그 다음에 1101의 반대는 뭐가 나와요? 00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의 보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의 보수 결과에 1을 더한다 그랬죠? 여기에다 1을 더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덧셈 할 줄 아시죠? 0 더하기 1이니까 뭐 올림수는 없어요. 그죠? 그대로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숫자는 그대로 똑같고 요 끝에만 1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팩과 언팩 해보겠습니다. 우리 팩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양수일 때 C가 붙고요. 뒤에 음수일 때 D가 붙어요. 자, 그래서 이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7, 1, 8, C가 돼요. 자, 그러면 언팩은 더 쉬워요. 이 끝에 두 자리를 서로 바꿔요. 앞에 C가 들어가고 뒤에 8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 자리마다 F자를 붙여주시면 돼요. F7, F1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718C를 언팩으로 바꾸게 되면 F7, F1C에 8이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죠. F7, F1C에 8입니다. 자, 그럼 페리트 체크 한번 볼게요. 기수 체크, 우수 체크 있죠? 자, 기수 체크는 이렇게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니까 1, 1, 1 여기가 뭐가 돼요? 0이 돼야지 여기까지 합해서 1의 개수가 3개, 홀수개가 되도록 되죠? 여기는 0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니까 1, 1, 1, 3개니까 짝수개가 되려면 여기 1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다 1 써보고 한번 개수 세보세요. 1이 4개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우리 중앙처리 장치 CPU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 한번 줄거볼게요. 레지스터, 제어 장치, 연산 장치입니다. 주변 장치는 입력과 출력 장치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터는 CPU 내 임시기억 장치로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레지스터의 크기다 하면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 크기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속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캐시, 디램,롬, 하드디스크, 짚디스크입니다. 자, 플로피 자기 테이프인데 자기 테이프가 가장 느리죠? 왜 쓰냐? 백업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백업용이 뭐죠? 자료 보관 용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어 장치인데요. 컨트롤 유니트에서 CU입니다. 모든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데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고요. 앞글자만 따서 PC라고 부릅니다. 명령어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IR이라고 부르고요. 자, 명령어 해독기 디코더라고 부르고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예요. 이 해독한다는 건 인간이 이해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십진수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 부호기는 인코더라 그러는데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돼 있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이라고 그러고요. 이 B가 버퍼잖아요. 데이터를 기억하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MAR 그러고 주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연산장치입니다. 아르티메틱 로직 앤 유니트에서 ALU라고 부르고요. 가산기는 덧셈, 누산기는 연산의 중간계산 결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1 더하기 3 그리고 곱하기 2 한다고 칠 때 이렇게 1 더하기 3 하면 4가 나오잖아요. 이 4랑 2랑 또 곱해서 8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기억했다가 연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누산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메모 좀 해볼까요? 누산기를 저희가 AC 또는 ACC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기는 음수로 바꿔주고요. 뺄셈 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자,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 값인데 올림수나 부호를 기억하게 되고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주소 변경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인덱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수기 한 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보수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3 빼기 1 하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빼기가 없어요. 네, 빼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빼기가 계산되냐면 3 빼기 1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3과 덧셈으로 합니다. 뭐와? 마이너스 1과 덧셈 연산으로 얘가 2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뺄셈 할 때 가산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 음수로 바꿔주는 바로 보수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클럭 주파수, 캐시 메모리, 워드 크기가 있습니다. 자, 중앙처리 성능 단위로 클럭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고속이고요. 밉스, 아까 했죠. MIPS에서 1초에 100만 개 명령 실행. 그리고 헤르츠, 클럭 속도를 나타내고 플롭스, 부동수 시점, 연산 횟수. 요 네 가지 단위는 컴퓨터 중앙처리 장치 성능 단위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CPU 업그레이드 시 메인보드가 지원되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엔 여러분 RISC랑 CISC 구분을 해볼게요. 아까 RISC는 제가 서버랑 워크스테이션에 쓰인다 그랬고 CISC는 개인용 컴퓨터 소자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명령어는 CISC가 많고 주소도 CISC가 복잡합니다. 레지스터는 RISC가 많고요. 전력 소모는 CISC가 많습니다. 자, 처리 속도 요것만 더 체크해 볼게요. RISC가 서버에 쓰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게 되고 CISC는 RISC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는 램하고 롬이 있습니다.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입출력 시스템 바이오스라고 부르고 글자 폰트, 자가 진단 프로그램 요게 저장이 됩니다. 램은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자, D램하고 S램 비교해 보겠습니다. D램은 저희가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S램은 아까 속도 서열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캐시 메모리에 해당합니다.
자,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고 S램은 불필요합니다. 전기 소모는 S램이 많고 속도도 S램이 빠릅니다. 가격도 고가입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 MP3나 디지털 카메라에 쓰는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번 읽고 쓰기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자, 이 두 개가 붙은 이 EPROM입니다. 마스크롬은 제조회사에서 한 번 기록 후 수정을 못하고 P롬은 사용자가 한 번 기록 후 수정을 못하게 됩니다. EPROM은 자외선, 햇빛을 이용해서 여러 번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아까 S램이라고 했죠? 이 S램의 역할인데요. 여러분 여기다 별표. 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어서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도 별표해 볼까요? 가상은 가짜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 이거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가짜 메모리인데 가상 메모리의 장점은 실행은 됩니다. 예, 모자랐던 메모리가 보충이 되니까 실행은 되지만 자, 속도는 진짜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입니다. 아까 우리 복사하기 잘라내기 아시죠? 붙이기 할 때 사용하는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연관 메모리 보겠습니다. 주소가 아닌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펌웨어 보이시죠?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롬에 저장하고요. 하드웨어 제어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제어의 뜻은 통제하는 겁니다. 관리 감독합니다. 자,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파트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때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요. 가상 메모리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램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비휘발성이고요. 주기억 장치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대용량입니다. 단위당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자, 기억 용량 단위인데요. 우리 단위가 2의 10승 요 단위로 들어가요. 2의 10승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2의 10승은 1024입니다. 자, 바이트는 8비트가 모여서 된다 그랬죠? 1바이트라고 그러고 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가 모여서 1kB라고 부릅니다. 메가바이트는 1024kB가 모여서 된 거고요. 기가바이트는 1024메가바이트가 모여서 된 겁니다. 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고 페타바이트는 1024테라바이트가 모여서 엑사바이트는 1024페타바이트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킬로바이트가 2의 10승이잖아요. 1024.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10씩 더해갑니다.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2의 50승, 그리고 2의 60승이 됩니다. 요새는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여기 보면 파티션 있죠? 파티션의 뜻은 한 개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컴퓨터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DE 방식은 하드 2개 연결할 수 있고요. EID는 4개, 스카시는 7개입니다. 현재는 SATA 방식으로 외장형 하드디스크 장착하는 게 추세가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 디스크 관련 용어입니다. 트랙은 동심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수한 동심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나눠주게 되면 일정한 공간이 생기죠. 요거를 섹터라고 부릅니다. 자, 실린더는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의 모임이고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섹터를 묶은 겁니다. 파일 저장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TPI가 트랙의 밀도고요. 시크타임은 트랙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서치타임은 트랙을 찾은 후 읽기 쓰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트랜스미션 타임은 전송 시간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액세스 타임 별표해 볼까요?
액세스 타임이 바로 접근 시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데이터를 읽고 쓸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seek, search, transmission 요 세 가지가 더해지게 됩니다. 자, 라이드입니다. 별표 한번 해보죠.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속도가 높아지고요. 안전하면서 복구가 쉽습니다. 자, 미러링과 스트라이핑이 있어요. 미러링은 두 개 디스크에 동일하게, 스트라이핑은 나누어서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라도 손상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페리티입니다. 장애가 발생 시 페리티를 사용해서 복구하는데 이 페리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SSD 볼게요. 하드디스크와 달리 기계적 장치가 없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입니다. 소형화, 경량화하고요. 부팅 속도가 빠릅니다. 되게 빠르죠? 부팅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충격에 강하고요. 그래서 배드 섹터가 없다라고 부릅니다. 발열 소음 전기가 적게 드는 현재 제일 많이 쓰는 하드디스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HCI 보겠습니다. SSD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핫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광디스크 보이시죠? DVD, 자, 4.7에서 17GB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고용량 저장 매체입니다. CDR은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CD고요. 블루레이, 자, 고선명 HD 비디오를 저장하면서 DVD에 10배 정도나 더 기록할 수 있습니다. DVD를 블루레이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입출력 장치 보겠습니다. 우리 OMR 답안지 이런 거 다 입력 장치였죠? 출력 장치도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지타이저는 설계도 입력, 플로터는 설계도 출력이었습니다. OLED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모니터 방식입니다. 자, CRT, TFT, LCD 쭉 나열되어 있고요. 자, 프린터도 있는데 도트는 충격을 가해서, 잉크젯은 잉크를 분사해서, 레이저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pm 보이시죠? 1분에 몇 페이지 인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ppm은 1분에 10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멸 프린터입니다. 가멸제에 열을 가해 인쇄하는 방식인데 대기 순번표 같은 게 바로 가멸 프린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시장치 볼게요. 모니터 보는데 화면의 크기를 대각선의 길이로 센티미터로 표현을 합니다. 해상도 보이시죠? 얼마만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나타내고요. 픽셀 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주파수 대역폭 보이시죠? 주파수 대역폭이 높을수록 눈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화면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이 낮을수록 눈의 피로가 적고요. 점간격, 도트 피치라고 하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1인치당 점의 개수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 LCD 볼게요. 유리판에 전기를 가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픽셀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해상도는 선명도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표시할지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해상도는요,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절대적인 원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장치 보겠습니다. 메인보드 보이시죠? 자, HP 슬롯은 그래픽카드 끼는 부분이고요. 칩셋, 자, 각 부품들 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메인보드의 핵심입니다. 롬 바이오스, 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직렬은 한 번에 1비트, 병렬은 한 번에 8비트씩 전송을 하게 됩니다. USB 포트는 최대 127개 연결하는 범용 직렬 버스 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가전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를 I1394라고 부르고요. IRDA는 선 없이, 케이블 없이 무선 적외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HDMI, 영상과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하는 디지털 포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셋탑박스나 모니터 연결하는 게 아마 HDMI로 연결을 대부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럽트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왔을 때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이 발생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실행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즉 해결되지 않고 계속 멈춰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데드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네 가지 조건이 이거예요.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입니다. 이 상호 배제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자원에 여러 개 프로세서가 있을 때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대기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상호 배제라고 합니다. 자, 외부 인터럽트는 입출력, 타이밍 전원, 내부 인터럽트는 잘못된 명령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트랩이라고 부르죠.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정전입니다. 뭐 할 게 없죠. 가장 낮은 우선순위 인터럽트는 SVC입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인터럽트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복구하는 게 되게 빨라요. 그쵸? 채널입니다. 채널은 CPU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CPU 대신 입출력을 관리하게 되는데 입출력이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채널 종류 요거 한번 살펴보는데 별표해 볼까요? 셀렉터 채널은 속도가 빠르고요. 멀티플렉서 채널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입출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답은 채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MA 해볼게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서 직접 메모리 접근입니다. CPU 참여 없이 입출력 장치가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요. 이 CPU가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속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겠습니다. 운영체제라고 부르고요. 저희 OS 부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처리 능력이 향상, 응답 시간이 단축, 사용 가능도 증대, 신뢰도 향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도는 컴퓨터에서 나온 결과는 믿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응답 시간 단축이라는 거는 결과는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과 서비스, 문제 처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발전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일괄 처리 1세대죠. 실시간 2세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중, 시분할, 시분할은 3세대였고요. 자, 다중 처리,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한다 해서 분산 처리라고 부릅니다. 자, 다중 스레드라고 보이시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나눠서 동작한다 돼 있죠? 이 스레드는 CPU가 처리하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운영체제 운영 방식입니다. 이 3과목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괄 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실시간은 자료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처리하는 겁니다. 듀얼하고 듀플렉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듀얼은 두 개의 CPU가 동시 동작하다가 하나가 고장나면요, 이 다른 CPU가 그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에 반해 듀플렉스는 두 개의 CPU 중에 한쪽이 고장나면요, 두 개의 CPU가 동시 동작한 게 아니어서 대기 중인 다른 그 CPU, 해당하는 컴퓨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한 번에 여러 개 실행되는 거고, 다중 처리라는 뜻은 여러 개의 CPU를 설치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분산 처리는 작업을 나누어서, 동배간 처리는 내가 서버도 되고 클라이언트 역할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인베디드는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컴퓨터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요거를 윈도우 C2 방식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 여러 대 컴퓨터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하는 기능을 클러스터링 부릅니다. 자, 언어 번역입니다. 여러분,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를 언어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어 상태를 원시 프로그램, 기계어 상태를 목적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컴파일러고요. 이 기계어를 진짜로 로드 모듈, 실행 파일을 로드 모듈이라고 합니다. 로드 모듈, 이렇게 실행 파일로 만드는 게 링커예요. 실행 파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실행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더블 클릭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져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하는 게 바로 로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컴파일러, 링커, 로더의 역할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컴파일은 기계어로 바꿔주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인터프리터도 기계어로 바꿔주는데 얘는 바로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이 없습니다. 자, 링커는 아까 실행 파일로 만들어준다 그랬고요. 로더는 주기억 장치에 올려줘서 진짜로 실행한다 했죠. 자, 로더의 기능 4가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암기 부탁드릴게요. 로더 하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해봤으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볼게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업무를 목표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앱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하면 한글 2010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스프레드시트 하면 한셀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 한쇼, 파워포인트, 그죠? 데이터베이스 하면 디베이스, 액세스, 오라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픽은 포토샵 이런 거 같은 거. 전자출판은 페이지 메이커나 쿼크 익스프레스입니다. 자, 그리고 압축, 윈집, 알집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백신은 V3나 알약 이런 거 말해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어도비 프리미어, 베가스, 파이널 컷. 파이널 컷은 맥킨토시, 맥북에 많이 쓰이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보겠습니다. DBMS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관리 및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중복과 종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동시 접근이 가능하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백업과 회복 절차가 복잡합니다. 요거 별표해 주시고요. 자, 기능 3가지 꼭 암기해 주십시오. 정의, 조작, 제어입니다. 관계형 DBMS를 RDBMS라 그러고요. 릴레이션의 앞글자 딴 겁니다. MS SQL이 예로 들어봤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애드웨어는 광고를 보는 대가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고요. 알파는 회사 내 직원들이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 패치는 배포가 됐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에러를 수정해서 다시 재배포하는 거를 패치라 그럽니다. 베타는 출시되기 전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데모는 홍보할 때 쓰는 거고요. 번들은 하나 사면 끼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주고 사는 거, 트라이얼은 체험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 오픈소스 프로그램 돼 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한데 얘는 소스까지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수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암기해 두실 게 하나 있는데 인공지능 언어 LISP, 프롤로그, S너블 요 3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버그는 프로그램에서 버그는 에러를 말합니다. 자, 디버깅은 이 바로 에러 찾는 과정을 디버깅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3번째 PC 유지 보수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원관리 장치인데요. 자동 전압 조절기를 AVR 그러고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UPS 정전에 대비한 겁니다. 자, 전압도 일정하게, 주파수도 일정하게, CV/CF고 서지 보호기, 갑작스런 전압 전류 증가에 따른 손실을 보호해줍니다. 자, PC 에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전원이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파워 또는 메인보드 결함을 보셔야 되고 삐 하고 경고음 나오면 램이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 시스템 디스크 CMOS 셋업에서 하드디스크 인식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부팅 시 F8키를 눌러서 고급 부팅으로 가서 컴퓨터 복구 또 시동 복구 이렇게 2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부트 페이로얼, 부팅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찾을 수 없다는 의미고요. 이럴 때는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버 페이로얼 인밸리드, 드라이버 구성이 잘못됐다는 걸로 CMOS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케이블선이 맞게 연결되었는지 백신으로 바이러스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스템 파일 오류가 나면 시동 디스크로 부팅 후 시스템 파일 전송하게 됩니다. 인쇄가 에러 났을 땐 케이블 점검 및 프린터 드라이버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스플 에러다 하면 스플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응답 없음 나오면 USB 메모리 인식이 잘못됐을 때 이 메시지가 나와요.
이때는 USB가 불량이므로 USB 메모리를 교체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에러가 났다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을 패치해서 업데이트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가 에러난다 그러면 메모리가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서로 다른 램이 꽂혀져 있는지, 아니면 메인보드에 맞는 램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모니터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케이블 점검 및 램프가 불량인지 보셔야 되고요. 불량이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램프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자, 속도가 느려지면 CMOS 셋업 가셔서 캐시를 이네이블 해주셔야 되고요. 레지스트리랑 바이러스 점검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CMOS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라고 하시면 메인보드에 CMOS 건전지를 뺐다가 다시 끼우면요, 이 비밀번호가 초기화 되십니다. 자, 업그레이드 볼게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장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끈 상태에서 기존의 장치를 제거 후 새로운 장치로 교체하게 되고요. CPU 업그레이드는 핀과 슬롯을 파악 후 메인보드와 함께 교체합니다. 램 업그레이드는 나노초가 작을수록 좋고요. 하드 업그레이드는 용량은 기존보다 크게 합니다. RPM은 높게 보셔야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죠. 기존의 버전보다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글 2010을 2020으로, 오피스 2020을 2016 또는 2019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네 번째 파트 멀티미디어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는 멀티, 다중과 미디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디지털로 통합해서 전달하는데 이 멀티미디어 특징 암기하셔야 됩니다.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성형성, 정보의 통합성입니다. 우리 쌍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식을 쌍방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멀티미디어 관련 용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는 문서와 문서가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문자를 선택하면 이와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이퍼미디어는 이렇게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미디어에 합친 건데요. 클릭했더니 음악이 들리더라, 클릭했더니 영상이 보이더라 그러면 하이퍼미디어라 그럽니다. 노드는 이 하이퍼텍스트에서 연결된 페이지를 노드라 그러고요. 앵커는 이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넘어가게 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자, 하이퍼링크는 연결점을 말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AVI 보이시죠?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별도의 장치 없어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엠팩2는 HTTV 위성방송 또 DVD, 엠팩4는요 IMT2000 영상 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엠팩7은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동영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엠팩21 별표해볼까요? 자, 엠팩21은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 전 과정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작 소프트웨어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한 메뉴 조작만으로도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사운드 카드 기록 용량 요 계산식 보이시죠? 샘플링, 그리고 주파수, 비트수, 채널 수입니다. 이 샘플링의 뜻이 뭐죠?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자, 비디오 오버레이는 외부 비디오 신호를 화면과 같이 표현하는 거를 비디오 오버레이라고 부릅니다. 자, H.264 국내 지상파 위성 DMB 요 기술이고요. VCS가 화상회의, VOD는 주문형 비디오입니다.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VR이고요. 요새 인터넷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 내부를 막 우리가 걸어가듯이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VR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CAI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방식이고요. MOD는 실시간 음원 방송입니다. 멜론, 지니, 바이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압축 파일은 파일 크기가 줄어드는데 전송 시간이 절약되고 여러 개로 나눠서 압축 가능합니다. 자, 비트맵 고해상도죠. 실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용량이 큽니다.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나요. 이 밑에 보이는 팩터 방식이 얘는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일러스트나 AIS입니다. 자, 마임은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을 뜻합니다. 동영상 메일, 음악 메일, 카드 메일 이런 거예요. 팍스,
원격 진료하는 거고요. 우리 독도나 울릉도는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간단한 진료 같은 거는 이 팍스 시스템으로 원격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JPEG은 정지영상 국제표준 압축 방식이고요. 손실과 무손실을 지원합니다. MPEG은 동영상의 국제표준이고 손실만 사용하게 됩니다. GIF는 256 색상을 표현하고 무손실 지원을 하며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PNG, 자, 요게 요새 핫하죠. 웹상에서 최적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자, 솔러리제이션은 필름을 빛에 노출해서 반전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클레메이션은 점토나 찰흙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촬영하게 됩니다. 모델링은 렌더링 전 단계에서 어떻게 렌더링 할지 결정하는 단계고요. 리터칭은 기존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주는 단계입니다. 자, 웨이브 실제 소리가 저장되고요.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MP3가 나왔죠.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한 MPEG-1 기술을 썼습니다. MIDI, 컴퓨터 악기 간의 표준 프로토콜로 소리가 저장이 안 됩니다. 보통 작곡가분들이 많이 쓰고요. IMAP, 이메일에 제목만 다운로드합니다. 왜 제목만 다운로드 할까요?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레이싱,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에서 점점 자세하게, 메조 틴트, 무수히 많은 점과 선으로 표현합니다. 로토스코핑, 자, 수작업으로 컬러를 입히는 단계고요. 엔티 알리어싱, 아까 거칠게 이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운드 압축의 복원에는 플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축 시 스트림 손실이 없다 되어 있죠. 그리고 AIFF, 애플이나 오디오 CD에 쓰이게 되는 방식이고요. 윈도우 표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이브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MHGC입니다. ISO 위원회 명칭이고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기술하는 언어의 표준을 정하는 게 요 MHGC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정보통신 인터넷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신망 운용 방식입니다. 중앙 집중식은 모든 처리는 중앙이, 입출력은 단말기가 담당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자료를 요청하는 건 클라이언트고 자료를 제공하는 건 서버가 담당합니다. 이거를 분산 처리라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세대 방식이죠. 동배간 처리입니다. P2P 방식이라고 하고 내가 서버도 되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는 1대1 방식입니다. 자, 통신망 종류 한번 볼게요. 랜은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전송거리가 짧은. 자, 밴은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기존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판매하는 통신망입니다. 유료 사이트 같은 거고요. 맨, 도시권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완, 넓은 지역을 연결한 통신망으로 전 세계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IMT 2000입니다. 한 대의 휴대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는 규격이고요. BISDN은 ISDN의 광통신을 결합한 통신망입니다. ADSL 우리 체크해보죠. 속도가 달라서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어떤 속도가 다르냐?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다릅니다. ISDN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문자, 음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회선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입니다. 자, 통신망 구성 형태입니다. 성형 보이시죠? 자, 중앙 노드에서 제어되고 처리 능력, 신뢰성이 좌우됩니다.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 확장이 쉽습니다. 자, 링형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구조고요. 단말기 추가 제거, 기밀 보호가 어렵고요. 하나의 노드 고장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망형입니다. 모든 노드를 서로 연결해서 응답 시간이 빠릅니다. 자, 많은 양의 회선을 필요로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회선 수는 2분의 n의 n-1입니다. 만약에 망형식에서 10개의 노드가 있는데 몇 개의 회선이 필요하냐 부르면 2에 10 곱하기 10 빼기 1하면 9죠. 그래서 얘는 45개 회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층형입니다. 중앙부터 일정 지역까지는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부모, 자식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스형입니다. 설치가 용이해요. 여러분 이 버스 손잡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적이고 컴퓨터 간 접속은 백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정보 전송 방식입니다. 단양은 저희가 심플렉스라고 부르고요. 한쪽은 송신만, 한쪽은 수신만 합니다. 라디오나 TV가 이에 속하고요. 반이중입니다. 하이프 듀플렉스 양쪽 모두 송수신이 가능하고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이중 같은 경우는 풀 듀플렉스라 그러고요. 양쪽 모두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연결해선 살펴보겠습니다. 꼬임선은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고 간섭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동축 케이블, 예전에는 많이 썼었어요. 주파수 범위가 넓고 전송률이 높습니다.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광 케이블, 요새 현존 제일 많이 쓰죠. 대용량 전송을 할 수 있고 단위 비용당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안이 뛰어납니다. 자, 광 케이블의 특징 한번 볼게요. 코어 클래딩 그리고 코팅되어 있고요. 대역폭이 넓고 전송률이 뛰어납니다. 데이터 손실이 적고 자, 설치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리피터 설치 간격이 넓습니다. 크기가 작고 가볍고 충격이 적습니다. 도청이 어렵고요. 보안 및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설치 비용은 비쌉니다. 그래도 차세대 매체여서 지금 현재는 완벽히 장착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중소규모 도시에는 이렇게 광 케이블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보통신 관련 용어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N스크린. 자, 하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여러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서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와이파이, 여러분 아시죠? 무선랜의 표준으로 무선 접속 장치를 말합니다. NFC,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 모듈이고요. 와이브로입니다.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동하면서 인터넷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핫스팟. 자, 자신의 인터넷 무선 데이터 이용 기능을 일정 공간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공유 서비스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볼게요. IoT라고 부르고요. 인간 대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통신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보안 기능은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UX 한번 살펴볼게요. 기기를 사용하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접근 방식이 바로 UX입니다. SNS,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SNS라 그러죠. 앱스토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 설치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곳을 앱스토어라고 부릅니다. 테더링, 다른 기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자신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고 어느 기기에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자, 3D 프린트입니다. XY축을 이용해서 작성된 3D 도면을 바탕으로 목표와 형태에 똑같이 나오게 하는 장치입니다. 적층형과 절삭형이 있는데 요거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은요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아르파넷이라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군사 목적이었고요.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입니다. IPv4랑 IPv6 있죠? IPv4는 8비트씩 네 부분입니다. 10진수를 사용해요. 자, 48에 32, 32비트 주소 체계고요.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있습니다. A 클래스가 대규모 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자, IPv6는 16비트씩 8부분입니다. 콜론으로 구분하고요. 16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16 곱하기 8 하시면 총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갖고 있고요.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있으세요. 자, IP 주소입니다. 숫자 주소, 인터넷 고유의 주소를 뜻하고요. 고정 IP랑 유동 IP가 있습니다. 고정 IP는 주소가 고정되어 있는 건데요. 다음에 IP 주소 사용, 여기에 쓰는 주소고요. 그 다음에 유동 IP는 상황에 따라 주소가 달라지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이거입니다.
자, 도메인 네임입니다. 숫자로 된 IP 고유의 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문자로 표현한 주소인데요. 주소 관리 기관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국내는 KR 익센터, 전 세계 주소 관리하는 기관은 ICANN,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DNS입니다. 문자 주소를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기법입니다. 자, URL 볼게요. 인터넷상의 자원을 나타내는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입니다. 자, 방식이 맨 앞에 프로토콜이 들어가고요. 땡땡 슬래시 두 개가 들어가고 서버 주소 그리고 콜론 다음에 포트 번호 그리고 슬러시 다음에 파일 경로입니다. 우리 포트 번호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HTTP는 80번 하이퍼텍스트고요. FTP 21번입니다. 텔넷 원격 접속은 23번 유스 119번이고요. 고퍼 정보 검색 70번입니다. 자, 우리 프로토콜 다음엔 땡땡 슬래시 두 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메일2는 이메일 주소 프로토콜인데 여기는 콜론만 들어갑니다. 슬래시 두 개가 안 들어가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여러분 요거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통신 규칙을 나타내는 프로토콜 3요소입니다. 구문, 의미, 타이밍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웹브라우저입니다. 웹페이지에 접근해서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을 이용해 해당 웹문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별도의 플러그인이 설치 가능하고요.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의 목록을 보여주는 히스토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저장하는 즐겨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종류에는 익스플로러, 크롬, 넷스케이프, 오페라, 파이어폭스 2등이 있고요. 자, 검색 엔진 한번 살펴볼게요. 주제별이 있고요. 주제별은 정치, 경제, 문화 등과 같이 분류를 해놓은 형태의 검색 엔진입니다. 키워드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단어를 입력해서 결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랑 주제별 같이 제공하는 거고요. 메타는요,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 엔진 여러 개를 돌려서 방대한 자료를 검색해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옵션입니다. 자, 일반에서는 시작 페이지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에 사용할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서는 쿠키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해킹에 대비할 수 있고요. 팝업창 차단 및 허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인쇄할 때 사진이 인쇄가 안 될 때 바로 요 고급에 가셔서 인쇄를 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고요. 내용에서는 인증서랑 자동 완성, 연결에서는 인터넷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터넷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브라우저 아까 했죠? 인터넷을 항해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하는 거고요.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수 있죠. 캐싱,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저장했다가 접근하지 않아도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쿠키, 웹사이트의 접속 정보를 저장해서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자동 로그인 하겠습니까 하면 이 쿠키 정보가 같이 저장이 돼서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북마크입니다. 우리 즐겨찾기라 그러고요. 히스토리, 아까 배워봤죠?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방문한 사이트의 주소가 차례대로 저장된 겁니다. VoIP는 인터넷 전화라 그러고요. WLL, 무선 가입자 회선입니다. 블루투스, 컴퓨터 여러 기기들을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입니다. 자, 증강현실입니다. AR이라고 하는데 실제와 관련된 3차원의 부가정보 기술입니다. 자, SSO 별표해 볼까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다 보면 통합 아이디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방식이고요. RSS, 업데이트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멘틱 웹, 컴퓨터가 정보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이고요. 스마트 그리드, 전기를 정보통신망에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 자,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폰으로 업무 처리하는 거고요. 웨이즈,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합니다. 자, 아바타,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분신, 직비, 저전력을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표준 30m 반경 내에서 연결하는 걸 말해요. 텔레매틱스, 자, 통신망을 이용해서 교통, 응급구조 각종 정보를 위치 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긴급 군안 서비스, 뭐 차량에도 이런 게 있죠.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해시태그 아시죠, 여러분? 샵 다음에 내가 핵심적인 단어를 적으면 이 단어에 대한 글을 표현하는 기능으로서 우리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도 계속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관련 용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관련 용어입니다.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거 꼭 별표하시고 체크해 볼게요. 그림 파일은 바이너리,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은 ASCII 모드로 전송하게 됩니다. Anonymous FTP, Anonymous FTP입니다. 자, 계정 없이 사용 가능한 서버입니다. 자, 우리 시작 페이지는 인터넷 실행할 때 처음 방문하는 사이트고요. 미러 사이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때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 과부하 방지로 만든 복사본 사이트입니다. 자, 텔넷은 원격 접속이고요. 키워드 검색은 단어를 입력함으로써 검색 결과를 얻는 겁니다. 아키는 파일 검색, 그 다음에 고퍼는 정보를 검색합니다. 주제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별로 분류에 따라 검색 결과를 얻고요. 메타 검색은 다른 검색 엔진의 검색을 의뢰해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속도가 여러 개를 돌리다 보니까 느려집니다. 메일링 리스트는 주소록이라 그러고요. 트레이스 RT는 경로 추적입니다. 유즈넷, 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게시판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악성 댓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IRC는 인터넷 채팅 알아두시고요. 웹 호스팅, 웹 서버를 임대해서 자체 도메인을 구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드 컴퓨팅, 많은 컴퓨터를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로 사용하고요. 하이브리드 검색, 주제별과 키워드의 기능을 결합한 검색 엔진입니다. 자, RFID 별표해 볼까요?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거고, 클라우딩, 자신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테더링,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해 주는 거고요. 풀, 사용자가 웹서버로부터 요청받는 웹페이지를 보여주고요. 푸시, 요청하지 않아도 정보를 서버에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몬입니다. 자, 데몬은 웹서버에서 항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데몬 그럽니다. 자, 이메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전자우편이라 그러고요. 7비트 ASCII 코드를 씁니다. 형식은 아이디 다음에 골뱅이 그리고 호스트 주소가 들어가죠. 전자우편 프로토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TP는 전송할 때, 이메일 보낼 때, 팝3는 수신, 이메일 받을 때, 마임은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이고요. 동영상 메일, 음악 메일, 카드 메일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받는 사람의 여러 사람 주소들이 있을 때 이 주소 사이에 세미콜론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조와 수문 참조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수문 참조는요, 여러 명의 주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첨부 보이시죠? 파일에 이메일에 함께 보내는 기능을 파일을 첨부해서 보낸다 이렇게 되죠. 회신, 내가 받은 메일 그대로 답장을 작성해서 전송하는 거고요. 전달, 요거 별표해 볼게요. 포워딩 그러는데 받은 메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기능입니다. 동보 메일, 동일한 메일을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거고요. 업트인, 광고 메일 보낼 때 사전에 허가를 받고 보내는 메일입니다. 스팸 메일, 이 동의 없이 보내는 쓸데없는 광고성 이메일이죠.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5 액티브엑스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재생됩니다. DHTML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하는데 이게 이제 동적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변하는 페이지고요. 영화 예매나 날씨, 주식 이런 페이지입니다. SGML 여러분들 멀티미디어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건데 여기에서 알아둘 건 이 SGML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XML 기존 HTML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확장이라고 합니다. WML XML의 무선 단말기에 쓰는 언어고요. UML 모델링 언어라고 합니다. VRML 여러분 요거 많이 나왔어요.
VRML은 3차원 가상세계를 표현하는데 앞전에 배웠던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VR,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펄, 문자 처리가 강력하고 운영체제 상관없이 동작하고요. ASP, JSP 다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건데 ASP는 윈도우 계열 그리고 JSP는 자바로 만들어진 계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바입니다. 자바 정말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 보이시죠? 객체 지향 기능을 지원하는 대화형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독립적이고 문법이 간단합니다. LISP, 인공지능 분야에서 쓰는 재기호출을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프롤로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논리적인 추론이나 리스트 처리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6번째 ICT 신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터 환경이 구축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트랙백, 내 의견을 적을 때 해당 의견에 댓글을 작성하고 일부가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보이게 하는 기능이고요.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서로 제어나 얘기를, 대화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와이브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입니다. 요거 별표해 볼까요? 기존의 관리로 처리하기 어려운 정말 막대한 양의 데이터입니다. 올IP, 기존 통신망을 하나로 합치고요. 매쉬업, 웹상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웨어러블 컴퓨팅, 의료시계 안경 등 사람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이죠. GPS입니다. 인공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로 위치정보 서비스 또는 AR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접 센서 알아볼게요. 기계에 다른 물체가 접근했을 때 위치를 알려주고요. 조도 센서, 빛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중력 센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인식해줘요. 킬 스위치, 자, 분실한 정보기기 내에서 저장된 자료를 원격으로 삭제합니다. 핸드폰에 이런 게 들어가면 내가 분실했을 때 핸드폰에서 그 중요한 자료 같은 거 남들이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거를 자폭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플로팅 앱 읽어볼게요. 여러 개의 앱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이티브 광고, 앱이나 웹에서 일부만 보이게 하는 광고입니다. 일부처럼.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폰으로 원격에서 전기를 켜고 끄는 그런 기능이고요. 앱북,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입니다. 스마트 서명, 스마트폰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기기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앱스토어,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영어 보이시죠? 스마트폰으로 금융기술을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그죠?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UWB, 근거리에서 가전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 LBS라고 하는데 통신을 이용해서 GPS DB를 이용해 주변 위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자, 상황 인식, 컴퓨터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이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술이고요. RSS, 뉴스나 블로그 등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7번째 정보사회화 보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화 보안입니다.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가 원동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문화가 형성되고요.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품종 소량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죠. 정보사회의 부작용입니다. 정보의 과다로 인한 혼란과 이에 따른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나오게 되고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모니터를 오래 보면서 생기는 VDT 증후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VDT 증후군 여기 써놨죠. 장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생겨나는 증상입니다.
자, 비인간화 증상도 있고요.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얻어지는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징후도 있습니다. 정보소외 현상이 있어요. 정보 이용 기회의 불균등에서 초래한 문제점입니다. 자, 저작권법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저작 인접권 한번 살펴볼게요. 실현자, 실현 복제물에 대해서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배포, 대여, 공연, 방송 전송권을 가지고요. 음반 제작자 같은 경우는 복제권, 대여권, 전송권, 배포권이 있습니다. 방송 사업자는 방송 복제권, 동시중계권, 공연권 이렇게 있으세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인데요. 시작일은 사망일 또는 공표한 다음날 다음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공동 저작물일 때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가 이게 기준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70년간. 자, 무명 또는 이명일 때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입니다. 자, 보안 위협 형태 살펴볼게요. 스푸핑은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는 거고요. 스니핑은 패킷, 정보 전송 단위죠. 이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빼냅니다. 스파이웨어는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훅스,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해서 활동합니다. 디도스, 여러 대 컴퓨터가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거고요. 웜,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일으켜서 결국 시스템이 다운되게 만드는 겁니다. 메모리 해킹, 램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주고 변조하고요. 스미싱,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입니다. 쿠폰이나 초대장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거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서 금융정보를 빼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죠. 자, 백도어 한번 살펴볼게요.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고 파밍, 허위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행위입니다. 눈속임, 정상인 것처럼 속임수 쓰고요. 피싱, 가짜 이메일을 보내서 개인 금융정보를 빼냅니다. 가로막기는 가용성을 저해하고 가로채기는 몰래 보는 도청입니다. 기밀성을 제외합니다. 자, 수정입니다. 여러분, 수정의 뜻과 위조의 뜻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은 전송 중인 원래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꾸미는 거고요. 위조는 마치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자, 보안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기밀성. 자, 정보화 자원은 허가된 사용자만, 무결성, 허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 가용성은 허가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예요. 인증은 신원 확인하는 절차고요. 부인 방지는 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 사실의 증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방화벽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막아준다 돼 있죠? 내부 자산을 보호하는데, 자, 여기 별표하세요.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만약에 외부에서 침입했다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여기도 별표.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지를 못합니다. 자, 암호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이 두 개 기능이 서로 반대되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잘 비교하면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밀키는 동일합니다. 암호하고 복호하는 키가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DS라고 부르고요. 동일하다 그랬죠? 자,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대신 키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공개키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암호하고 복호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암호할 때는 공개, 복호할 때는 비밀키로 하죠. 영어로 RSA라고 부르고요. 얘는 두 번에 걸쳐서 암호하고 복호화를 하니까 키의 개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 보안이 돼 있기 때문이고, 대신 키의 개수가 적고 두 번 서로 다른 암호키를 갖고 있어서 속도는 느립니다.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는 크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정보보안 기법입니다. 침입 탐지. 자, 시스템에 허가되지 않은 침입을 알아내는 거고요. 전자인증, 정보를 보낸 사람의 신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워터마킹, 디지털 저작물에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이 저작자만의 정보를 삽입하게 됩니다.
자,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SET, 신용카드 거래할 때 안전하게. SSL, 넷스케이프에서 웹보안 프로토콜이고요. SEA, 자, W3C에서 만든 건데 전자서명할 때 씁니다. SHTTP, HTTP의 보안 요소를 첨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컴퓨터의 범죄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도 범죄고,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시스템 해킹, 개인 신용정보 노출, 이게 제일 크죠. 음란물 유통 및 배포, 바이러스 제작 유통입니다. 자,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 볼게요. 우선 우리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의 세 가지 기능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검사, 치료, 예방입니다. 자,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은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보안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셔야 돼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하는데 램에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상주시키는 게 좋고요.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게 됩니다. 중요한 자료는 꼭 백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종류 보겠습니다. 파일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 감염하는 거고요.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를 손상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볼게요.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뭐예요? 파일과 부트 바이러스의 특징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실행 파일도 감염되고 부트 섹터도 감염되고. 자, 매크로 바이러스는 엑셀 문서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다형성, 실행할 때마다 코드가 바뀌고요. 클러스터 읽어보겠습니다. 감염된 디스크에서 실행하게 되면 동시에 실행되는 바이러스죠. 은닉 바이러스, 메모리에 상주하는 바이러스, 스크립트, 파일 안의 스크립트를 감염시킵니다. 자, 이제 폭탄 바이러스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되는 걸로 미켈란젤로, 예루살렘, CIH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공유 폴더의 속성을 숨김으로 해도 네트워크의 감염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숨김 속성이 안 되면 어떤 걸로 하셔야 된다고요? 읽기 전용으로 하셔야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워드 프로세서 총 3과목 필기 요점 정리를 저 독고리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기출문제는 꼭 3개년도치, 최소 3개년도치 푸는 거 아시죠? 잊지 마시고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에서 또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컴활 자격증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